자, 안녕하세요. 어제 제대로 잠을 못 잤죠? 노느라고. 응? 아니, 프로젝트는 일찍 끝났잖아. 그죠? 일찍 새벽에 끝났지? 자, 그럼 오늘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야 되죠. 자, 하나하나의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큰 세상의 변화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미래에 큰 인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혁명, 여러분들 들어서 알죠? 자, 1차는 뭐였죠? 1차는 농경에서 산업혁명이 왔는데 무슨 혁명? 기계혁명이죠. 전기기관에 의한 기계혁명. 자, 2차는 뭐라고? 전기혁명. 3차는 인터넷혁명이다. 자, 써있죠. 그 다음에 4차는 인공지능혁명이다. 이렇게 산업혁명을 이해하면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요거보다는 이해를 깊게 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달라붙었죠. 그래서 미국은 IT를 중심으로, 독일은 현장이 강해요. 산학연 융합이 돼서 현장이 강하고, 그리고 일본은 로봇이 강하죠. 중국은 정부가 강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에 살아남을 것인가? 답은 이거예요.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된다예요.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이 된다. 전 세계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그러면 정의를 좀 해보자. 그래서 1년 전에 세계경제포럼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여느냐? 스위스 조그마한 시골 동네 다보스에서 엽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죠. 이 다보스에서 모여가지고 이 많은 기술들을 검토했어요. 빅데이터, 산업인터넷, 센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이런 기술들을 검토하고 공통된 요소가 뭐냐 하고 끄집어낸 게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다. 이 얘기 처음 들어요? 연결과 지능?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1년 전에 다보스에서 기껏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도 세계 석학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한 달 전에 이 다보스 포럼의 의장이 클라우스 슈밥이란 분입니다. 이분하고 KBS 1텔레비에서 1시간 대담을 했어요. 예, 본 사람? 아니, 최순실을 봐야지 왜 저런 걸 봐?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자, 당신은 그 시시하게 뭐 연결이니 지능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랬더니 답이 이거예요. 아직은 미정의 상태, 아직은 정의하기 이르다, 이런 겁니다. 자, 저 얘기는 우리에게 좋은 신호인가요? 나쁜 신호인가요? 좋은 신호? 왜 좋은 신호지?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한번 정의를 해보자. 이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사람,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야, 소프트웨어 혁명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세상을 먹어치워. 그래서 모든 세상은 데이터를 통해서 통합되는 것이야. 빅데이터 주장론자입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두 번째 그룹은 이거예요. 야, 그건 말이야, 산업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1차 세상을 연결한 건 PC가 연결했죠. 자, PC는 그냥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 2차 연결은 뭐로 이루어졌냐?
스마트폰으로 돼 있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다 연결됐어요. 세 번째, 산업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제 뭐가 연결되죠? 세상 만물이 다 연결되는 거죠. 세상 만물이, 모든 물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PC에 연결해서, 사람에 연결해서, 물건에 연결. 산업 인터넷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사물 인터넷, 산업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 이런 그룹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그거는 알파고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데니스 하사비스가 이제 완전히 바둑 세계는 평정했죠. 자, 작년 2월 달에 우리 이세돌을 이겼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알파고가 더 강해져 가지고 인터넷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긴 그 모든 사람들, 커제부터 시작해서 뭐 박정학 뭐 이런 사람들을 몽땅 60승을 거뒀습니다. 이제는 워낙 세져 가지고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야. 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 손을 들어 주시겠어요? 자, 1번 빅데이터, 2번 사물 인터넷, 3번 인공지능. 자, 1번, 2번, 3번. 예, 3번이 제일 많네. 근데 다 아니에요. 예.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기술로 설명하려는 건 전부 다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들 그 밑에 뭐가 그려져 있죠? 코끼리죠. 코끼리 다리 만지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코끼리 다리를 얘기하면은 틀린 건 아니지만 코끼리 전체는 아니죠. 그래서 이 전체를 뭐를 봐야 되느냐? 코끼리 자체를 보라는 겁니다. 코끼리 자체가 뭐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한다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산업혁명을 다시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정의를 해볼까요? 1차 산업혁명이란 인간이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물질, 의식주의 공급을 확대한 혁명입니다. 1차 기계혁명을 통해서 면직물 생산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면직물을 잊게 됐어요. 자, 2차 혁명은 뭐죠? 전기혁명이 인간에게 편리한 물건을 공급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없어도 사는데 있으면 편리하죠. 예.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물질 공급을 확대한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3차는 뭐죠? 인터넷은 과거에 없던 세상을 만들었어요.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1차, 2차, 3차 혁명이에요. 그럼 4차 혁명은 뭘까요?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내가 그랬는데. 자, 4차 혁명은 뭘까요? 기술로 보지 말고 4차 혁명은 바로 두 개의 세상, 1, 2, 3차 혁명이 만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개의 세상이 융합되는 혁명인 겁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보라는 거예요. 자, 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 세계는 물질이죠? 물질을 데이터로, 가상으로 옮겨야죠? 또 가상 세계를 현실 물질로 갖고 와야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디지털화 기술과 아날로그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일까요? 두 개를 연결하는 기술일까요? 예, 세상의 본질은 융합입니다. 수단이 뭐죠? 기술들이 수단이에요. 본질은 융합이고 수단이 아날로그화 기술, 디지털화 기술이 수단인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면은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중심으로, 가운데 사람이 있죠? 인간을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자, 내가 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 본 사람 책. 아무도 안 봤어? 아무도 안 봤어? 어? 응? 윤은진 선생님, 왜 아무도 안 봤을까? 아무도 안 봤대. 자, 보든 안 보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자, 4차 산업혁명이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것이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정의를 아까 클라우스 슈밥 의장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내 얘기에 동의한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융합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현실 문제는 제가 좀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탈추격, 초고속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였던 거 알죠? 예, 우리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원조받은 나라입니다. 예. 필리핀이 한국이 불쌍해서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입니다. 이 가장 못 살던 나라가 OECD 가입을 했죠. 대단한 나라인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성장에서 뒷걸음치고 있어요. 새롭게 나가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탈추격 전략입니다. 이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바꾸는 게 어려워요. 전 세계에서 추격 전략에 최초로 성공한 나라가 어디죠?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소위 원조를 받다가 원조하게 된 유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추격 전략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남들을 쫓아가는 추격에서 앞서가는 탈추격. 탈추격에 최초로 성공한 나라가 어디죠? 독일은 처음부터 앞서갔어요. 일본도 사실은 옛날부터 앞서갔습니다. 한국 전 세계에 아직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에서 OECD 가입하고 OECD 가입해서 다시 인류국가로 진입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추격에서도 세계 최초로 성공했지만 탈추격에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걸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죠. 두 개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예, 이건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답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창조성 교육. 창조성 교육의 핵심은 협력과 창조성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빨리 늙어가는 거 알죠? 얼마나 빨리 늙어가는가? 초고령 국가 진입까지 프랑스가 얼마 걸렸느냐? 155년이 걸렸어요. 한국은 얼마 걸릴까? 26년 걸립니다. 자, 저게 세계 기록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하죠? 자, 그중 하나가 늙는 것도 빨리 늙습니다. 예. 한국이 전 세계 OECD에서 애를 제일 적게 낳는 나라인 거 알아요? 우리가 제일 적게 낳습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늙어요. 따라서 한국이 고령화가 먼저 오면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언제냐? 앞으로 10년이에요. 향후 10년 안에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한다면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는 뭐라고 그래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4차 산업은 뭐예요? 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 먼저 오고 고령화가 나중에 오면은 여러분들은 미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10년 안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제도와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숙제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기술과 경제와 인문의 혁명이라고 정의를 하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충돌이 생기죠. 이 충돌 때문에 이제 우버가 한국에선 불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불법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새로운 거대한 기업들이 생기죠. 이것을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니콘이 1조가 넘는 창업 기업들. 이게 이제 유니콘이라고 그러죠. 얘들은 다 뭐 하느냐?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는가 보죠. 연결하는 방법이 이래요. 현실에서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가상세계에 갖다 놓으면은 현실과 1:1 대응되는 세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제가 평행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평행우주란 미치오 카쿠의 말을 빌려왔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현실에서는 제가 아까 봤던 소녀시대를 함부로 불러올 수 없지만은 가상에서는 제가 마음대로 뒤집어 섞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편집과 복제가 가능하니까 여기서 뭐가 되느냐? 예측과 맞춤이라는 가치가 만들어져요.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비게이터를 얘기하죠. 내비게이터를 키면은 도착 시간을 예측할 수 있죠. 도착 시간을 안 가봤는데 예측해. 그리고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길인가 맞춤 길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죠? 현실과 1:1 대응되어 있는 가상세계를 만들었어요. 지도가 1:1 대응되어 있고 그 위에 자동차 위치가 1:1 대응되어 있고 교통신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지동 캠퍼스를 가자고 그러면은 차의 내비게이터는 알려줍니다. 도착 예정 시간, 최적의 경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절약하느냐? 시간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게 되죠. 오케이. 그런 걸 왜 내비게이터만 하냐? 우리 공장이나 학교나 여행이나 이런 데서 하면 안 되나요? 그래프 이론을 놓고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점과 선으로 표시하면 똑같아요. 당연히 되죠. 그러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까? 답은 딱 이겁니다.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의 부등식 관계예요. 옛날에 20년 전에 내비게이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겠죠? 차량 위치를 어떻게 다 추적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알아서 올려줍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저장 비용이 1억 분의 1로 감소했어요. 거기다가 CPU 속도는 100만 배 빨라졌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화 되고 있어요. 이러니까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제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세상은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의 4단계 융합 모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융합하느냐? 자,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한다 그랬어요.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니까 어떻게 융합하느냐? 1단계는 데이터를 현실 세계에서 수집합니다. 자, 현실에서 데이터 수집해서 자동차의 위치를 수집하고 교통신호를 수집해. 그걸 어디에 갖다 놓죠? 이 가상세계에 갖다 놓죠. 그게 어디 있어요? 구름 위에 있죠. 클라우드에 있는 저장 장치에 쌓아놓으면 빅데이터가 되죠. 빅데이터를 누가 분석해요? 예, 그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죠. 알파고가 와서 분석하면은 네가 몇 시에 도착할 것이고 제일 좋은 길은 이 길이야 알려주죠. 그러면 현실 세계에 에너지가 절약되고 그리고 도시 혼잡이 줄어들죠. 이게 4단계 융합입니다. 1단계 데이터를 수집한다. 2단계 데이터를 저장한다. 3단계 인공지능이 분석한다. 4단계 융합 기술로 현실을 최적화한다. 이 4단계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4단계 융합 과정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사물 인터넷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한다는 것은 여기 인터넷 제일 코끼리 앞다리에 오른쪽 다리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인공지능 가지고 설명하는 건 가운데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기술들이 엮여가지고 전체를 순환시키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대표적인 예가 에어비앤비죠.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은 에어비앤비인데 호텔방이 몇 개 있다고요? 하나도 없죠? 예. 우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렌트카 회사인데 차가 몇 대 있다고요? 차가 한 대도 없죠. 아마 사장차는 있겠지. 렌트카는 한 대도 없습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 현실과 가상을 순환시키고 있죠. 이 순환시키는 걸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캐터필러라는 회사 아나요? 중장비 회사죠. 중장비 회사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돈 벌게 해줄까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고장나기 전에 서비스 해주자. 뭐하고 똑같죠? 내비게이터에서 도착 시간을 예측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도착 시간을 예측하는 거나 어떤 부품이 고장날 거를 예측하는 거나 똑같은 예측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물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1단계. 2단계 그것에서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든다. 2단계. 3단계 인공지능이 분석한다. 4단계 현실의 중장비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장비의 다운타임을 줄여요. 그래서 지금은 고장이 안 났지만 문지동 캠퍼스에 있는 이 포클레인의 오른쪽 바퀴를 지금 바꿔라. 이걸 통해서 캐터필러는 자기 중장비 다운타임을 10분의 1로 줄입니다. 이러니까 중장비 회사들이 돈을 벌죠. 자, 그러면 이제 캐터필러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냐, 서비스를 하는 회사냐, 어느 쪽이죠? 두 개가 합쳐져 있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하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결합하기 때문에 PSS란 말을 쓰죠.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시멘스의 스마트 팩토리죠. 자,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현실의 공장과 실제 공장이, 가상의 공장이 1대1 대응되어 있어요. 자, 1단계 현실의 공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2단계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쌓아놓는다. 3단계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분석한다. 4단계 모든 중장비의 최적의 가동을 예측해 줍니다. 이걸 통해서 에너지를 30% 줄이고 불량률을 40분의 1로 줄인다. 자, 아마존이 고객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원하시느냐? 뭘 원할까요? 빠른 배송이죠. 빠른 배송. 자,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은 뭘 하느냐? 로봇 회사를 삽니다. 키바란 로봇 회사 사요. 그래가지고 아마존의 물류 창고가 6천만 개의 물류가 있는 물류 창고 크기가 축구장 9배 크기입니다. 그거를 다 로봇을 2만 대를 깔아가지고 그 자동화 시켰더니 물류 포장 작업하는 시간이 90분에서 15분으로 줄었어요. 고객들이 만족할까요? 뭘 만족해? 75분 일찍 배송한다고 여러분들 만족해요? 별거 아니죠? 네, 75분 별거 아닙니다. 하루 정도는 빨리 해줘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존이 이렇게 합니다. 모든 고객의 데이터를 1단계 수집한다. 2단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3단계 분석했더니 4단계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우리는 배송한다.
그래서 당신은 내일쯤 기저귀를 주문할 거야. 우리는 오늘 배송할게. 그러면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배송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존이 자랑하는 예측 배송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내일 주문할 것을 오늘 배송했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내비게이터가 도착 시간을 예측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활, 놀고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모든 삶의 영역이 현실과 가상이 융합해서 최적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최적화 과정이 바로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융합을 해요. 이 융합 과정에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의 그 융합 기술을 제가 인공지능과 12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공지능과 12기술.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거 얘기하기 전에 독일 애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죠. 독일 애들은 12년도에 4차 산업혁명의 모델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얘들이 워킹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작업을 해서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게 이겁니다. 그 플랫폼이 뭐냐? 이 8개의 기술이 있으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뭐 이런 8개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을 발표를 해요. 자, 저거 쓸만해요? 보기 좋아요? 되게 허접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애들이 한 거 보고 이거 되게 허접하다 그랬어요. 요거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만든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설팅 회사 중에 하나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죠. 얘들이 4차 산업혁명에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런 걸 가지고 4차 산업화 하겠다 하고 만든 겁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제일 좋은 거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노란 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에 있는 게 현실 세상입니다. 안쪽이 가상의 세상이에요. 그럼 바깥에 있는 현실 세상을 가상으로 보내려면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해야 됩니다. 자, 시간을 데이터화하는데 필요한 게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공간이 IoT와 GPS. 인간이 SNS와 웨어러블. 이 6개가 있으면은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4차 산업이 필요한 인공지능 앞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고가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죠.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현실로 다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6개의 아날로그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과 6개의 디지털화 기술, 6개의 아날로그화 기술. 이게 합쳐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우리가 본 독일 모델보다 이게 조금 폼나지 않아요? 아니에요? 독일 모델보다 이게 훨씬 논리정연합니다. 예, 논리정연하고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12가지 기술이 되고 가운데 인공지능이 됩니다.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세한 설명은 이게 대학원 한 학기 코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보다는 낫긴 하지만 카이스트 대학원생보다는 좀 못하니까 국회의원보다는 나아요. 맞아요. 예. 아까 그 입증했죠? 국회의원보다 낫다는 거. 서비스 디자인은 뭐냐? 인간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데이터를 물건으로 만들고, 증강현실로 우리가 경험을 얻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가지고 우리가 신뢰, 보안을 하고, 그리고 게임화로 동기부여하고 플랫폼으로 효율화를 만드는 거죠.
자, 이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델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모레 최한진 대표가 사업 모델, 사업 계획서 만들죠? 아시나요? 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 필요한 모델들을 기본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융합해요. 그 융합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이 8개의 프로세스로 됩니다.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보면은, 네, 요건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8단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과연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정의하고, 그거를 현실과 가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청사진을 만들고 기술을 선정해서 만들어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요 한 페이지의 정의는 눈으로 찰칵 사진을 찍어서 가세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정의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란 아까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한다. 근데 그 다음에 방법론이 나오죠. 4단계로 12가지 기술이 융합하는 것이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융합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융합을 가로막는 바리케이트가 있어요. 그 바리케이트가 뭐냐? 바로 규제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잘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풀고 최적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고속도로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습니다. 그 바리케이트가 바로 각종 규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주행차 이번에 전세계 가전제품 전시회 2017년 CES 쇼에서 수많은 자율주행차가 나왔어요. 이 수많은 자율주행차 기술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의 기술이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자율주행차 전국에 몇 대 다니는지 알아요? 9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율주행차가 레벨 2에서 레벨 5까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레벨 2 수준은 다 와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레벨 2밖에 없습니다. 레벨 2의 자율주행차 기술 한국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걸 하려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하는 이 수많은 규제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풀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자, 하여튼 이걸 풀어가지고 우리는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세상. 바로 이게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우리 하인으로 데리고 이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뭐하고 똑같으냐?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요리하듯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꺼내서 요리하면 이 새로운 사업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인공지능이 얼마나 어려우냐? 여기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해본 사람? 우리 해봤어요? 텐서플로우 가지고 해봤어요? 예, 뭘 해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A4 용지 한 페이지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응? 텐서플로우 안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래서 텐서플로우 안에서 한 페이지 정도로 되죠? 왜냐면은 인공지능, 지난번에 제가 인공지능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얼만큼 레이어를 두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입력의 개수를 얼마나 두느냐 하는 N by N 매트릭스만 정의하고 나머지는 데이터를 왕창 갖다 주면 지가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금년 중에 텐서플로우 가지고 인공지능을 직접 해보는 연습을 꼭 한번 해봅시다.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예? 배우기 쉽죠? 예.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웬만한 인공지능, 제가 대학원생 한 명을 반도체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그 프로그램이 A4 용지 2장입니다. 2장. 뭐하고 비슷해? 이제 인공지능은 여러분들 엑셀 쓸 줄 알죠? 엑셀 쓰는 거 비슷합니다. 조금 심했나? 아니에요. 안 심해요. 엑셀 쓰는 거나 엑셀 쓸 줄 알면은 인공지능
충분히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많은 인공지능 중에서 주요한 인공지능들은 여기 구글의 텐서플로우, 마이크로소프트, IBM, 페이스북 전부 다 작년에 다 공개됐습니다. 다 공개됐어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있으면은 기술은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인공지능은 애지어 서비스, 그냥 내가 서비스로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것이다. 이제는 엑셀 쓴다고 내가 자랑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것처럼 조만간 내가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인공지능 프로그램 해봤다, 그렇게 대단할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2명밖에 없네. 그 2명이나 있다는 게 다행이네. 여러분들 금년 중에 꼭 한번 해봅시다. 예? 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과제들을 제가 12가지 기술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제조와 서비스를 어떻게 융합하느냐, 스마트 공장을 어떻게 하느냐,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들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첫 번째 관건이 이제 기술인데, 기술은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기술이죠. 그죠? 자, 연결하는데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게 무슨 기술? 그게 디지털화 기술이죠. 자, 디지털화 기술은 몇 개가 필요해요? 6개. 시간, 공간, 인간 6개예요. 간단하죠? 쉽죠? 예. 다시 볼까요? 시간을 데이터화하는 기술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본적으로 메모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데이터화시키는 게 IoT와 GPS. 인간을 데이터화시키는 게 그렇죠? 웨어러블과 SNS. 그죠? 자, 그러면은 이 6개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뭘 할 수 있느냐? 현실을 가상으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럼 가상 공간에 누가 있다고? 인공지능이 있는 거지. 그럼 인공지능이 그거를 잘 소화해가지고 계산해서 뭔가 아웃풋을 내. 그러면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춰줘요. 즉, 내비게이터의 도착 시간을 예측해주고 최적의 경로를 맞춰줘.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려면 다시 6개 기술이 필요해요. 6개 기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가 인간이 뭐가 필요하지? 서비스 디자인. 자, 두 번째, 가상의 데이터로부터 물건 만들어야죠. 어떤 기술로 물건 만들죠? 3D 프린팅이죠. 3D 프린팅. 좋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가상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경험을 해야죠. 내가 안 가본 가상 여행을 하고 그래야 되죠. 자, 뭐가 필요하죠? 네, 증강 가상현실이 필요하죠. 그죠? 네. 그런데 거기 이제 보안도 해야 되고 돈도 주고 받아야 돼. 즉, 믿음, 신뢰가 있어야 돼요. 자, 신뢰 기술 뭐? 블록체인이죠. 그런데 이 가상현실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사람이 뭐 하는지 몰라.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시켜야지. 게이미피케이션, 게임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 모든 게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야지 적은 돈으로 가능해져요. 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데 4단계로 융합하고 12기술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자, 쉽죠? 예.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이해하는 1000명 중에 1명이 된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기술혁명이 완성됐다고 세상이 좋아지나요? 자, 인공지능이 막 우리 원하는 거 해주고 그러면 세상이 좋아져요? 아닐 수가 있죠? 예. 우리가 바로 경제사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세상 경제사회란 게 이런 거예요. 잘 만들고 잘 쓰면 되는 거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잘 만들고 잘 쓰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게 맞는 겁니다. 경제란 건 잘 만들고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 만들려면요, 새로운 혁신을 하는 사람한테 왕창 돈 벌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열심히 나와서 잘 만들겠죠.
잘 쓰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쓸 돈을 주면 되지. 그러면 잘 쓰겠지. 그러면은 혁신의 왕창 보상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혁신을 보상하면 혁신은 많아지고 잘 만드는데 문제는 양극화가 생기죠. 왜 양극화가 되죠? 혁신을 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인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소수한테 보상을 막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애플 잡스가 아이폰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돈은 아이폰이 벌고 남들은 돈 못 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양극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황폐화가 되죠. 왜냐하면 뭐 쓸 돈 주겠다는데 내가 뭐 열심히 왜 해? 자, 이래서 세상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죠? 자, 이거 손 들어볼까요? 양극화. 양극화. 없어요? 황폐화. 둘 다 없죠? 둘 다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잘 만들고 잘 쓰는 문제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려고 그러면은 잘 쓰는 게 어렵고 잘 쓰려고 그러면 잘 만드는 게 어려워져요. 이게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만드는 거하고 잘 쓰는 거하고 각각 잘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잘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혁신하는 사람 막 보상해 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차 분배라는 소득 불균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잘 쓰게 하려면은 소득이 어느 정도 평등해져야 되는데 이 차이를 조세와 기부로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에 1차 분배는 잘 만들게, 2차 분배는 잘 쓰게, 가운데가 그 갭을 메우도록. 이게 인류 국가가 가는 길이에요. 한국 국회의원들이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들이 거의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류 국가들은요, 예외 없이 이렇게 합니다. 예외 없이. 시장에서 우리가 돈 버는 거는 불평등하게 해요. 그 다음에 쓰는 것을 어느 정도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그 차이를 정부가 나서가지고 세금 걷어서 메워줍니다. 그게 인류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일자리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 관심이 많죠? 여러분들 미래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를 누가 만드느냐면 개인의 욕망이 만듭니다. 자, 그 문제를 다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겁을 줍니다. 일자리 없어질 거야. 옥스퍼드, 다보스, 가트너 전부 다 일자리 없어질 거라고 겁을 줍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일자리 없어질 거라고 겁줬어요. 자, 진짜 일자리 없어질까요? 네, 없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1811년에 러다이트 운동부터 시작해서 1961년에 타임즈의 오토메이션 잠리스에 이르기까지 100개가 넘는 걱정들이 나왔어요. 경고들이.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없앨 거야. 근데 실제로 일자리가 어떻게 됐는가 하고 통계를 내봤더니 기술 혁신이 일자리 없앤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푹 튀어나온 건 뭐냐면 경제대공황이에요. 경제대공황 들어봤죠? 예, 경제대공황 때만 이거는 기술이 아닙니다. 경제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기술 혁신은 수백 번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자리 줄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술 혁신이 등장해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일자리를 줄일까요? 줄일까요? 안 줄일까요?
안 줄일 거라고 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일자리는 없어집니다. 자, 볼까요? 1800년대 전체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했어요. 지금은 2%가 종사합니다. 78%의 일자리 없어진 거죠? 근데 새로운 일자리가 그만큼 생긴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일자리는 늘 없어집니다. 그런데 또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뭘 물어봐야 되죠? 일자리가 없어질 거냐고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거죠. 농업 일자리가 없어지는 대신에 그 일자리를 제조,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나왔어. 그런데 왜 지금 미래학자들이 멘붕이 생겼을까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기술혁신이 일자리 없앤 적이 없는데 왜 지금은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얘기할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눈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전 세계 학자들이 다 지금 멘붕 상태에 있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일자리의 원천은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자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핵심인 겁니다. 자, 1, 2, 3차 혁명이 일자리 만드는 건 이해가 돼. 자, 1차 혁명에서 보니까 농업이 제조로 갔어. 2차, 제조가 서비스로 갔어. 3차, 서비스가 앱 경제로 갔어. 이해가 되죠? 근데 4차, 이제는 어디로 가죠? 일자리는 뭐가 만들어지죠?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의 원천이 뭐냐를 우리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왜 산업혁명을 기계혁명, 전기혁명, 인터넷혁명으로만 보지 말라 그랬냐. 이것은 기술은 공급의 역할을 하지만 수요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생존의 물질 욕망을 만들었고 2차는 안정의 물질 욕망, 3차는 사회적 연결 욕망을 만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욕망이 등장하면은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감이 잡히죠? 저 인간의 지금까지 1, 2, 3차 혁명의 욕망이 뭐하고 일치해요? 네? 여러분들 많이 이 얘기는 들었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이거 다 들었죠? 예.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1단계, 2단계를 만족시킨 것이 뭐냐? 바로 1, 2차 산업혁명이죠. 1차 산업혁명 1단계 만족시킨 거예요. 2차 산업혁명 편리한 물건을 만들어서 안정의 욕구를 만족시킨 거죠. 3차 산업혁명 인간의 표현의 욕구, 연결의 욕구를 만족시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인간의 자기 표현 욕구예요. 명예욕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 올리죠? 왜 페이스북에 내 글을 쓰죠? 왜? 그거 쓰면 돈 생겨요? 아니죠? 도대체 여러분들 뭘 얻는 거예요? 예?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물건 살 때 남들하고 똑같은 옷 사요? 큰일 나죠? 똑같은 옷 입고 온 친구가 있으면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응? 그렇죠? 응? 자, 우리가 이러한 나의 정체성, 나를 표현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이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게 이게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가 오류가 있느냐.
욕망이 무한하면은 노동 총량이 계속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자기 표현 욕구가 있는데 그 표현 욕구를 누군가 만족시키면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인터넷이 인간의 삶을 통한 연결을 만들어줬습니다. 페이스북이 그게 무슨 돈이 되느냐. 근데 지금 페이스북 돈 안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페이스북이 인간의 연결 욕망을 만족시키니까. 예.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는 개인의 자기 표현 욕망이 주도하고 자아실현 욕망이 보완하는 겁니다. 자아실현 욕망이 주도하는 혁명은 뭘까요? 5차 산업혁명이 됩니다. 5차 산업혁명. 자아실현 욕망이 주도하려면요, 인간이 물질의 속박을 떠나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인간이 물질의 속박을 떠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아실현으로 가는 거예요. 도 닦는 겁니다, 이제. 예. 자, 그러면은 개인의 욕망이 일자리 원천이니까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봤느냐, 이런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초생산성은 지금보다 생산성을 5배쯤 끌어올릴 거예요. 5배쯤 끌어올리면은 지금 우리가 주 40시간 노동인데 5배 끌어올리면 몇 시간 일하면 되죠? 네? 8시간 일하면 되죠? 일주일에 하루 일하면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물건 정도 만들려면은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죠? 여가 시간이 증가하죠? 그러면 인간의 새로운 욕망이 생기겠죠? 그 욕망이 바로 일자리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놀고 싶습니다. 예. 노는 게 최고의 일자리예요. 예. 그거 지금은 이해 안 되겠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미래에 유망한 일자리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일자리가 하나 만들어지면 기존의 일자리는 더 증가하나요? 줄어드나요? 당연히 줄어들죠. 저런 일자리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기존 일자리는 10개 정도는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말하는 일자리는 늘리는 일자리가 아니고 일자리 줄이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일자리는 어디서 증가되냐? 소비의 정체성에서 증가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학생들은 나만을 위한 코디가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틀려요? 있었으면 좋죠. 나만을 위한 코디. 나만을 위한 코디예요. 근데 왜 없죠? 비싸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으로 나만을 위한 코디가 생긴다면은 안 할 이유가 없죠. 라이프 로깅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융합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일자리의 원천은 뭐냐? 인간의 소비의 정체성이에요. 나만을 위한 코디, 남학생들은 나만을 위한 취미 파트너. 그 다음에 또 모두는 뭘 원해요? 나만을 위한 미디어. 이런 거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게임, 나만을 위한 소설, 나만을 위한 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비싸서 못 합니다. 이걸 이제 해주는 거죠. 바로 개인화된 욕망을 공급해 주는 게 최대의 일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인 기업과 공유경제가 나오게 됩니다. 개인의 욕망이 일자리를 원천이 되면서 이제는 놀면서 일하는 인간이 등장합니다. 왜 놀면서 일을 하느냐? 산업혁명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은 일과 재미가 결합되어 있었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오면서 분업을 시켰습니다. 분업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같은 일을 반복을 해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죠. 그게 삽질하는 거잖아요. 재미가 없죠. 이 재미없는 일이 이제는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느냐? 재미없는 일은 누가 잘해요? 로봇과 인공지능, 기기가 잘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삽질하는 거는 누구한테 줘? 로봇과 인공지능한테 주는 겁니다. 인간은 반복되지 않는 일들, 삽질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놀면서 일하는 겁니다. 물건을 만드는 일과 노는 인간, 이게 합쳐지는 것을 제가 호모 루덴스와 호모 파베르를 합쳐서 호모 파덴스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는 어느 정도냐? 우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해보면은 대략 이놈이 반복되는 교육을 한 1000번쯤 시켜놓으면은 이놈이 조금 이제 따라해요. 조금 따라합니다. 우리 데이터 몇 개나 집어넣어 봤어요? 스팸. 제가 받은 1000개 정도. 1000개 집어넣으면 그냥 조금 흉내 냅니다. 잘 못해. 10,000개쯤 집어넣으면은 꽤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10,000개는 들어가야지 꽤 잘해요. 1000개 이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현재 앞으로 발달한다 치더라도 아무리 발달해도 100번 이하로 반복되는 일들은 저놈이 인간 따라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100번 이하의 반복은 인간의 영역인 겁니다. 예,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유망하냐 이렇게 묻지 말라고요. 어떤 일이 유망하냐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요리사라 할지라도 창조적인 요리를 하는 요리사, 할 때마다 다른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는 인공지능이 못 따라와요. 그렇지만 패스트푸드를 만드는 요리사는 로봇이 대체하는 거죠.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삽질하는 반복은 다 정답이 있는 교육은 이제 누가 해요? 정답이 있는 거는 반복되는 거니까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걸 해야 돼요? 정답이 없는 걸 해야 됩니다. 정답이 없는 교육. 우리 IP CEO 과정이 정답 있는 교육 한 적이 있던가요? 우리는 정답 없는 교육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미래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산업혁명 이전에는 생산과 소비가 합쳐져 있어요. 내 옷 내가 만들어 입었어. 근데 한 달에 한 벌밖에 못 만들어. 근데 산업혁명이 들어와서 분업을 쫙 시켜가지고 일을 하니까 하루에 한 벌, 하루에 100벌을 만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벌 만드는 거하고 하루에 100벌 만드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지. 그 문제가 뭐냐면은 반복되는 일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되니까 일이 재미가 없고, 첫째. 둘째는 뭐냐면은 이 생산과 소비가 분리됐으니까 이게 안 맞아. 안 맞아가지고 어떨 때는 물건이 남고 어떨 때는 모자라요. 이게 바로 뭘 만드느냐? 빈부격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내 옷을 내가 만드는데 10분 만에 만들 수 있다. 내 옷을 내가 만드는데 10분 만에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생산 소비를 분리할 필요가 없죠. 3D 프린터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3D 프린터는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컵을 싱기버스나 쉐이프웨이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내 디자인을 조금 가미하면 나만의 컵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차 타고 가야 되고 물건이 또 배달되어 오는 데까지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냥 내가 디자인 다운받아서 3D 프린터 걸면 나와요. 과거에 생산 소비의 분리가 다시 결합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Do it yourself가 새롭게 발전해서 디지털 Do it yourself예요. 여기서는 내가 내 것을 내가 만들어 쓰는데 나만의 지능으로 만들었나요? 아니죠. 싱기버스나 쉐이프에 있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 수백만 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지능으로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음악, 미술, 문학, 에너지, 식량 다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고효율의 소열 맞춤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직업을 버리게 됩니다. 지금 직업이란 건 이래요. 내가 삼성전자에 입사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일을 할 때도 있지만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시키는 일을 합니다. 시키는 일의 대부분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내가 제일 잘하는 그림 그리는 거 하나 가지고 필요할 때 이 회사 갔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최고죠. 지금 그게 안 돼요. 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누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거를 맞춰줄 수 있다면 초연결 프리랜서 경제에서는 그걸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긱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미래 일자리가 기술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 개인 기업 일자리, 그 다음에 내가 만드는 거,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 이게 주로 미래 일자리들이에요. 거기 이제 하나 더 추가돼야 되겠죠? 질서 유지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부를 대신하는 거버넌스 직업. 이거 다 합쳐도 70%밖에 안 돼요. 이게 10%, 20%, 20%, 그 다음에 이건 자기 일이니까 일자리 아니고 요거 20, 20, 20, 10, 70%입니다. 30%가 이거예요. 최대 일자리는 놀이와 문화의 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분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배. 거버넌스입니다. 자,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죠. 이게 다 거버넌스 문제예요. 이 거버넌스가 뭐냐면은 사회 의사결정 구조죠. 근데 의사결정을 우리 다 같이 의논해서 하자. 부지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점심 뭐 먹을까 결정해 보세요. 점심 식사 끝날 때까지 결정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내가 결정한 대로 다 따라와 그러면 내가 짜장면 먹겠다 그러면은 입이 이렇게 나오죠. 난 짬뽕이 더 좋은데 왜 짜장면 먹지? 그러면서. 예.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모순입니다. 일임에도 모순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결정해도 모순입니다. 바로 이 의사결정이 문화의 문제인데 이 문화를 극복하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신뢰가 극복되면서 이제 뭐가 가능하냐? 스마트폰에서 직접 비밀 투표가 가능해지니까 이제는 직접 민주제하고 대의민주를 합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촛불의 상시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래서 경제와 신뢰가 순환하는 미래 세상이 될 것이다. 마지막 인문의 융합은 이제 경제사회가 결합되면서 인간이 바로 이걸 바꾸는 겁니다. 1차 분배와 2차 분배의 갭을 바꾸는 게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를 연결하면 돼요. 자, 이거 좀 설명을 하죠. 자, 사람이 이제 진화하면서 이제 어떻게 진화하느냐? 슈퍼맨이 초집단화하는 이런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개인의 확장이죠. 작은 동네로 돌아가게 돼요. 옛날에 시골 작은 동네는 옆집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도시가 커지니까 인간 소외 현상이 생겼어. 그런데 사람이 다시 1000배 확대되니까 옛날 도시 규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제는 옆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래서 1차, 2차 분배가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연결하는 선순환 철학이라는 것이 미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뭔가? 지금 서구 경제가 17세기를 경계로 해서 17세기부터 서구가 우리 동양을 앞서기 시작했죠. 그 이전까지는 아닙니다. 내일 그 얘기 제가 잠깐 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서구 경제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경쟁입니다. 경쟁. 그런데 경쟁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순환과 협력의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일은 내가 가치를 만들고 나누는 과정이에요. 가치를 만들고 나누는 과정으로 갑니다. 이래서 세상은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의 순환 구조를 가져가야 돼요. 이 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순환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이 순환의 철학을 가장 잘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의 홍익인간, 그 다음에 천지인 철학, 이것이 바로 순환 구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철학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개인과 기업과 사회가 순환하는 이 사회에 필요한 철학을 만들어 가야 돼요. 다시 우리 생각해 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현실과 가상을 융합을 통해서 앞선 기술 국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기술의 성과를 서로가 나누는 경제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걸 뒷받침할 철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거 전부 다가 우리가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받기 위해서 여기 마지막 얘기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전략이고 국가 과제고 기업 과제인데 설명 생략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